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경영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마케팅 리더십 경영학부의 이주민 교수입니다. 오늘 처음 저를 만나는 학생들 손 들어 볼까요? 반갑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만난 학생들 손 들어 볼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이버 수업이지만 제 수업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수업을 들어보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사이버 수업임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손을 들거나 소리내어 번호를 말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큰 소리로 대답하거나 몸짓으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본 강의 소개와 함께 한 학기 동안 배울 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본 과목의 평가 방법과 수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교수 소개와 과목 소개로 이루어집니다. 강의 계획, 평가 방법, 강의 시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교수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정의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박사를 경영공학 전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IT 및 기업전략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지식을 경영학문과 연계한 과목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 과목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사방법론이나 기술 전략에 대한 과목들도 가르칩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저를 자주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번 학기만 저랑 만나고 빠이빠이 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울 본 과목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영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정보 시스템과 기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히는 스마트폰과 PC, 자율주행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택시, 인공지능 요리 로봇 등이 그 예입니다. 최근에는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은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은 개인의 삶은 물론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은 기술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고, 나아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새로운 기회와 사업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석진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가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넓은 상권으로 진출하고 전 세계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벽 배송 서비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과 같은 변화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의 경영자가 될 우리 학생들이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이러한 기술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보기술은 단순한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이제는 IT 없이는 기업이 운영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본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경영자 또는 조직의 지식 노동자로서 정보기술이 조직과 여러분의 커리어에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웹기술과 AI 기술이 동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조직 내 소통과 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1부, 첫 6주 동안은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가치 이해를 주제로 학습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경영 정보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초 개념과 배경을 다지겠습니다. 첫 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보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정보가 왜 가치 있는 자산인지, 기업에서 정보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보가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지, 또 최근 화두가 되는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까지 다루겠습니다. 이 5주 동안은 말하자면 정보와 시스템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부, 6주차부터 마지막까지는 정보 환경 변화와 조직 내 정보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장 중심, 실제 기업 경영에 정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먼저 디지털 기술이 연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클라우드와 소셜미디어 같은 기술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지, 기업 전체를 통합하는 전사적 정보 시스템,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즉 이 비즈니스에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마지막으로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역할을 다루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정보 시스템은 단순한 자료나 기술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전략 자산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전공자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쉬운 설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조직이나 회사에서 정보를 어떻게 보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 학기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게시판 활동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퀴즈나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을 할 때 이에 대한 글을 자유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게시판에 글을 써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점수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향후 본 과목과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나 대회 특강, 학술대회 또는 설문 참여 등에 대해서 참여하면 주는 점수입니다. 향후에 공지사항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참여 가능한 활동들 중 하나라도 참석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많은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평가 항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변경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매주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교재 및 참고 문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교재는 한빛 아카데미의 경험적 접근 방법, 경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강의 노트를 반드시 프린트해서 수업 시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영 정보 시스템 관련 서적들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보조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 보시겠습니다. 본 과목은 기초 및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13주에 걸쳐서 설명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강의 수업 내용과 동일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가치 이해를 주제로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합니다. 경영 정보에 대한 기초 개념과 배경을 배웁니다. 1차 시의 강의 소개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보기술을 시작으로 5차 시는 디지털 연결 시대의 기반 기술 이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6차 시부터는 정보 환경 변화와 조직 내 정보 활용에 대해 학습합니다. 7차 시가 끝나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나 문제 형식은 공지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주제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3차 시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학습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차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흐름을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각 강의는 크게 6개의 단계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기,
오늘의 이야기, 학습하기, 문제풀이, 정리하기, 그리고 다음 시간 순서로 진행됩니다. 들어가기에서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전개에 앞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이론이나 개념과 관련된 현실 사례를 먼저 만나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함께 듣는 오늘의 이야기라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실제로 겪은 정보 시스템 관련 문제나 혁신 사례 혹은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면서 본 수업과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핵심 이론을 공부하는 학습하기 단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강의안을 중심으로 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각 주차에 배워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배우는 본론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끝나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주요 개념과 관련된 퀴즈를 통해 이해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학습의 마지막 단계로 정리하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히 안내합니다. 다음은 수강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석률이 75%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출석률이 75%에 미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F학점, 즉 낙제가 됩니다. 따라서 출석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학습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학습 내용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언제든 환영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수강 중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디에 글을 올리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유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자유 게시판은 수강생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으로 강의 외적인 주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게시판들은 수업 참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공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학기에 따라 강의실에서 하는 활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게시판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의 글을 잘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게시판을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수자 또는 조교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보다는 이메일로 보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수강 과목명과 학번, 이름을 함께 기입해 주셔야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꼭 봐야 하냐고들 묻는데 제 대답은 네,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필수 평가 항목이며 미응시할 경우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해진 시험 일정은 꼭 확인해 주세요. 혹시 특별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시험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시험에 대한 안내가 나갈 때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차 시 1강에서는 본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본 과목의 평가 방식과 수강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보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보기술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발전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지능 정보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며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리해 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이 어떤 기술이며 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례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영국에선 증기의 힘으로 구동하는 기차가 등장합니다. 새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며 철로를 달리는 기차. 증기기관차의 출현은 시대의 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사람이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수공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기계가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폭발적인 속도로 구축되기 시작한 기계화는 수천 년간 이어온 농업 문화와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1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름지었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100년쯤 지난 어느 날 발명왕 에디슨의 반짝이는 발명품이 또 한 번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백열 전구가 상용화되면서 전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 마을에 사는 김혜수 석탄을 사용해 기계를 돌리던 공장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벨트를 회전시켜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장치,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1913년 미국 포드사의 창립자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왔다면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자동차는 조립 단계에 맞춰서 사람 앞으로 이동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시작. 컨베이어 벨트의 활용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똑같은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제품의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전기의 힘이 만들어낸 2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식 정보가 가치로 이어지는 시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컴퓨터는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었지만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은 정보통신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죠. 이전까지만 해도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사라지면 그만큼의 정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컴퓨터는 서류에 적힌 정보들을 데이터화하고 저장과 전송을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였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정보의 바다이며 그 지식의 바다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언제든 찾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를 정보혁명의 시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이를 활용한 공장체제의 도입입니다. 그 결과 사회는 농경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근대사회라고 부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부터 1914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시작된 전기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전기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철강, 석유, 자동차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최초의 대중용 자동차가 등장하며 산업 전반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전기와 기계,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이 시기의 사회를 우리는 현대 산업사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디지털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보와 지식이 전통적인 토대였던 자본과 노동을 넘어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정보 기술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전자메일과 인터넷 검색이 일반화되었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막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에도 보이듯 수많은 빌딩 위를 가로지르는 빗줄기 같은 네트워크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 중심의 혁명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어떤 사회 조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산업혁명이 가져온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를 정보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보와 디지털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의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술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들이 중앙집중형 구조, 즉 몇몇 핵심 기관이나 권력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특징으로 했다면 제3차 산업혁명은 분산화된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분산화된 구조는 권력과 정보가 여러 주체로 고르게 분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수평적 권력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기업 내부에서도 부서 간 장벽이 낮아지고 개인 창업이나 소규모 팀 단위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조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으며 이는 이후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분산화된 네트워크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획기적인 변화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었으며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후세가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파괴적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었고 그 결과 업무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파괴적 기술의 등장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면서 업무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 즉, 기존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인건비 절감이 혁신의 핵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이 연결되고 이 과정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능화가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GM은 21만 명의 종업원으로 약 9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2015년 구글은 절반도 안 되는 6만 명의 인력으로 234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단순한 인력 규모나 물리적 생산력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각 산업혁명이 어떤 핵심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활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은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을 기계의 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공장체제가 등장하고 제조업 중심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과 이를 산업 현장에 활용한 것이 중심입니다.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철강, 석유,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초의 대중용 자동차도 등장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촉발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와 지식이 경제의 중심 자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사회는 점점 더 정보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정보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디지털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인은 지능정보기술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볼까요?
이 지능이라는 것은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기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지능은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부릅니다. 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을 컴퓨터가 모방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Information Technology일까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되는 기술들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몇몇 분들이 맞는 대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서의 정보기술은 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ICB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I는 IoT, 즉 사물인터넷을 의미합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로, 예를 들어 냉장고가 음식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핸드폰으로 알려주거나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때 스마트워치로 운동 상황을 체크하면 핸드폰에서는 운동 종류에 맞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TV로 쏘아주는 것과 같은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C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합니다. B는 빅데이터입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거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은 모바일 기술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여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은 각각 독립적인 기술이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한 기술들 중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은 뒷시간에 자세히 나오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동인이자 새로운 기술, 즉 신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술이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래학자나 정보시스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모든 기술들은 정보를 다룹니다. 이 시대는 정보, 데이터를 빼고는 기술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영향력이 큰 기술들을 앞에서는 ICBM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외에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에 대한 기술들도 눈여겨보는 기술들입니다. 지금부터 5세대 이동통신인 5G,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센서와 통신 기능 등을 내장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사물에 내장된 센서가 사물과 주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뒤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추가로 처리하여 센서로 다시 전송하고 사물에 내장된 다른 프로세서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따릉이 아시나요? 서울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가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사례 중 하나인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물쇠를 자동 개폐하는 단말기를 자전거에 부착해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관제 사무실에서 서울 전역의 따릉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물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이 상시 연결되어 통신을 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IoT 서비스는 주로 4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기기가 필요하고 이 기기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센서가 장착된 IoT 기기가 온도, 습도, 위치 같은 다양한 정보를 주변 환경에서 자동으로 모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송입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5G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클라우드 서버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과 처리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되고 필요한 정보로 가공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결과 실행입니다.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IoT 기기가 자동으로 동작하거나 사용자에게 알림 경고 등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직접 기기 설정이나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갖춘 장치가 바로 IoT 단말기입니다. 이런 단말기가 모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실제로 가치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사물인터넷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M2M,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초기 단계의 기술 개념입니다. 기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자동으로 관리실로 신호를 보내거나
주차장 차량 인식 시스템이 차량을 감지한 후 차단기를 자동으로 열어주는 것이 바로 M2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람이 별도로 개입하지 않아도 기계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작동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계 간 직접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M2M은 그 자체로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사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지능적인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즉,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할 뿐 판단이나 학습은 없는 구조인 거죠. 반면 다음 단계인 IoT, Internet of Things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센싱, 연결, 분석, 반응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IoT를 Intelligence of Things, 지능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oT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분석하고 판단하는 플랫폼, 그리고 결과에 따라 동작하는 디바이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에어컨이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자동으로 작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IoT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IoT는 M2M의 지능과 서비스 연계를 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진화된 단계가 바로 IoE, Internet of Everything입니다. IoE는 단순한 기계나 센서를 넘어서 사람, 사물, 데이터, 프로세스가 모두 연결된 통합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에서는 도로 센서가 차량 흐름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호등, 대중교통, 시민 앱, 긴급 구조 시스템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운영됩니다. 즉,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M2M은 기계 간 단순한 데이터 통신, IoT는 센싱과 분석을 포함한 지능형 연결, IoE는 사람, 사물, 데이터 프로세스가 모두 연결된 통합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나 기업 자료를 보면 IoT와 IoE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IoT는 사물 중심의 연결, IoE는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연결로 설명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 모든 개념을 포괄적으로 IoT라는 용어 하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육이나 정책, 연구 같은 맥락에서는 IoT와 IoE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에는 IoT라는 용어 하나로 단순화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IoT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집안의 조명, 전자기기, 커튼, 보일러 등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각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외출 중이거나 직접 조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나 인테리어를 새로 한 주거 공간에 IoT 기능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내부 재료의 수량과 유통기한을 파악해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주거나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조명과 커튼, 실내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스마트홈인가요?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인한 삶의 변화를 공유해봅시다. 여러분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부터 스마트워치를 사서 항상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계를 차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게시판에 올려줘도 좋겠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우리 일상 속에서 IoT 기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스마트워치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는 기존의 걸음수, 심박수 측정 기능 외에도 건강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부하 기능은 수면 중 혈류의 흐름과 압력을 분석하여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측정할까요? 바로 센서를 통한 생체 신호로 측정합니다. 시계 뒷면에 장착된 센서는 초록빛 LED를 피부에 쏘고 그 빛이 혈관에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양을 감지합니다. 이 반사된 빛의 양을 분석하면 심박수나 호흡수 같은 기본적인 생체 정보는 물론 혈류 흐름이나 항산화 상태처럼 더 정밀한 건강 지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IoT 기술이 뒷받침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에 전송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의 건강관리 앱이나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데이터를 감지하고 연결하고 분석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행동을 유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IoT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처럼 IoT 기술이 접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워치 외에도 스마트 조끼, 스마트 안경, 스마트 콘택트 렌즈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상태 확인을 넘어 질병 진단과 예방, 맞춤형 투약 등 헬스케어 전반에서 점점 더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가 없으면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5번째 세대 이동통신, 즉 5세대 네트워크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이전 세대인 4세대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더 넓은 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더욱 짧은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말하자면 5세대 네트워크는 이전 세대의 무선 통신 기술보다 정보 처리 능력이 훨씬 뛰어난 기술입니다. 이처럼 향상된 데이터 처리 능력은 다양한 신기술 기반 응용 서비스, 특히 빠른 정보 송수신이 핵심이 되는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사물 인터넷과 결합될 때 그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5세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사물 인터넷 전문 분석 기관인 IoT 아날리틱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5세대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15가지 활용 사례 중에서 상위 5가지 프라이빗 5세대 네트워크 사용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원격 제어입니다. 이는 공장이나 시설에 있는 기계와 설비를 멀리서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 또는 캠퍼스 단위의 연결성과 적용 범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대규모 사업장이나 복합 단지 등에서 안정적이고 통합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인 운반 차량과 자율 이동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입니다. 이는 창고나 생산 현장에서 물류 흐름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 기반의 시설 감시입니다.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안전, 관리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증강현실 안경을 이용한 시설이나 자산 점검입니다. 작업자가 착용한 안경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시야에 표시해 주어서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5세대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 구조와 작업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기술의 대표주자의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없죠. 인공지능은 추론, 계획, 학습, 문제 해결, 인식, 언어 처리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 근접한 기술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신기술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대 앨런 튜링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미래의 기술 응용 분야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기술에 포함시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전문가 시스템,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지능형 에이전트 등 많은 도구와 기술에 적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체스와 바둑 같은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이미 추월했고 광범위한 일반 지식이 필요하거나 상당한 모호성이 포함된 작업의 경우에도 엄청난 속도로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IT 애플리케이션은 정보를 수집, 전달, 처리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물인터넷은 수집, 5G는 전달, 인공지능은 처리를 맡고 이러한 기술의 융합을 지능형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정보 시스템의 새롭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물인터넷, 5G, 인공지능이 융합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최신 자동차에는 자동화 기능이 부분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를 주시하고 반응해야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전방의 급정거 차량과 같은 위험 요소를 경고합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은 장애물이 감지되면 차량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는 사물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며 독립형이라 5G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SAE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자동 운전 시스템에는 비자동화부터 완전 자동화까지 6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조향, 제동, 가속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자동화되었지만 운전자가 운전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자동차 제조사는 2등급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동제동, 차선 유지 시스템, 적응식 정속주행과 같은 능동적 안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등급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조건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센서 기술, 통신망,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작동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제한된 범위의 레이더 시스템, 위치 및 근접 센서 등의 센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이 중 일부는 차량 외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접 센서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관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려는 신호등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센서와도 통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자동차들 간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러한 지시를 하겠지요. 이렇듯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5G, 인공지능과 결합된 사물인터넷에 의해 스마트시티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연결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도요타의 워븐시티가 있습니다. 워븐시티는 일본 시즈오카현의 도요타가 직접 건설 중인 첨단 스마트시티로 기존 도시와 달리 모든 시설과 교통, 에너지 인프라가 디지털로 연결되는 지능형 실험장입니다. 이 도시는 자율주행차, 로봇, IoT,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최신 기술이 실제 시민 일상에 통합되어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주민이 살면서 다양한 혁신 기업과 연구진이 미래 기술을 실증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번시티는 단순한 첨단 도시가 아니라 사람 사물 서비스가 모두 데이터로 연결돼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연구 무대입니다. 즉, 지능형 연결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스마트시티라는 말은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시티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도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을 배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도시는 앞서 설명한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 지원 센서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교통 혼잡을 감지하고 신호등을 조정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덜 혼잡한 경로로 교통량을 유도하기 위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교통을 제어합니다. 교통량, 날씨 시간 및 기타 요인을 바탕으로 교통신호의 최적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물인터넷과 5G에 의해 성능이 향상될 자율주행 자동차가 증가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예로는 환경 모니터링, 에너지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공공장소 관리 등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 얼마나 찼는지를 센서가 감지하면 적절한 시점에 작업자를 보내어 쓰레기통을 비우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은 수십 개에 달하며 기본 기술이 더 보편화되고 각 도시가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파리올림픽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된 파리올림픽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림픽 기간 중 도시의 교통 흐름과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이벤트 운영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어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4년 올림픽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함께 융합되어 심판의 판정 보조 도구로 활용될 정도로 기술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도 최신 기술들이 실제 운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이 실생활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구 종목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선수의 움직임과 공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오프사이드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수의 관절과 신체 부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판정의 정확도와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활용되었던 비디오 지원 심판 시스템, 즉 VAR 시스템 역시 이번 대회에서 계속 사용되었고 AI 기반 기술과 결합되어 더욱 정교한 판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경기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판정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선수, 감독, 그리고 팬들 모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체조 종목에서 활용된 인공지능 판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체조 종목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판정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판정 시스템은 이미 2023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부터 전면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모든 기구의 판정 지원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동작을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체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를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체조는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이지만 복잡한 채점 방식과 공정성 문제로 인해 올림픽 외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심사위원의 국적, 선수의 평판, 경기 순서 등에 따라 채점에서 편향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 여러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관람 위치나 피로도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체조연맹과 후지츠가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AI 판정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자료 영상을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3차원 레이저 센서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선수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회전 각도나 완성도 같은 기술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채점의 신뢰성 또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예술성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는 여전히 인간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단순히 심사에만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트레이닝 도구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실제 대회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훈련할 수 있겠죠. 마지막 기술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의해 중요성과 기능이 커질 또 다른 신기술 영역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물리적 현실을 표현한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가상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을 영어로 Virtual Reality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은 완전히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몰입하게 되죠. 이 기술은 주로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며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증강현실은 실제 현실 위에 디지털 정보를 더 씌우는 기술입니다. Augmented Reality, 약자로 AR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위에 그래픽, 문자, 영상 등 추가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포켓몬 고나 피크민 블룸처럼 우리가 실제로 걷고 있는 거리나 공원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현실 위에 가상의 캐릭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AR, 증강현실입니다.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예시는 가구 쇼핑 앱의 증강현실 서비스입니다. 실제 집거실 화면에 소파나 테이블을 배치해보는 것처럼 내 공간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덧입혀서 현실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AR은 단순히 보는 재미를 넘어 체험, 학습, 쇼핑,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외에도 증강현실은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의 CT 스캔 화면을 실제 수술 부위 위에 중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과 의사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환자의 내부 구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보다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계를 수리하는 정비사에게는 부품 번호, 진단 정보, 수리 절차, 안전 경고 등의 중요 정보를 기계 위에 바로 덧씌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는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혼합현실은 증강현실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의 요소를 결합하고 사용자가 이 둘을 동시에 인식하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영어로는 Mixed Reality, MR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자동차 엔진 앞에 앉은 작업자가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가상의 정비 화면이나 부품 정보를 띄운 상태에서 이를 제스처나 컨트롤러 등을 통해 조작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화면 위에 3D 객체나 가상의 도구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거나 이동시키며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를 할 때 기계 위에 부품 번호, 경고 문구, 수리 절차 같은 정보가 겹쳐 보이는 것은 증강현실입니다. 정보가 현실 위에 시각적으로 덧씌워져 있지만 사용자는 그것을 보기만 할 뿐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혼합현실은 그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 예를 들어 가상의 부품을 회전하거나 위치를 조절해 실제 부품과 맞춰보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이는 단순한 보기를 넘어서 현실과 가상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MR은 가상의 정보를 현실 공간처럼 인식하고 사용자가 이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AR은 현실이 주가되고 가상 요소는 보조가 되지만 MR은 가상과 현실이 동등하게 결합되어 조작하고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 시뮬레이션, 산업 설계, 원격 교육, 협업 시스템 등에서도 MR 기술은 점점 더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기술인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지구본 아이콘은 실제 세계, 오른쪽의 서버와 사람 아이콘은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그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 요소가 결합되고 두 세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은 가장 오른쪽, 가상세계에 완전히 들어간 형태입니다. 현실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가상의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기술이죠. 이렇게 AR, MR, VR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속선 위에 있는 기술들로 현실에 얼마나 기반하고 있는가, 가상 요소와 얼마나 깊이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2007년에 등장하여 정보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정보혁명 디바이스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글라스의 진화된 형태인 초실감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3차원 영상 정보를 스마트폰보다 더욱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 초실감 스마트 글라스는 홀로그램, 라이트필드 등의 기술과 5G, 6G 통신,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갑 없이도 조작 가능한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몰입형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은 인공지능 글라스와 확장현실 헤드셋을 선보이며 초실감 스마트 글라스를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초실감 스마트 글라스는 사용자의 감각과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I에 전달하고 AI는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직관적인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초실감 스마트 글라스는 디지털 생태계의 미래 주도권을 결정지을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학하는 첫 주이다 보니 공부를 오랜만에 시작한 학생들은 한꺼번에 5개나 6개의 과목을 동시에 듣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 수강 계획을 잘 세워서 밀리지 않게 강의 수강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